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 이틀 전 올림픽 선수단 숙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 6명의 여권이 사라졌습니다. 훈련 장비도 현금도 모든 것이 털렸습니다. 경찰은 2시간 뒤에야 도착했고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이라 했습니다. 경기장에선 쇼트트랙 도중 정전이 터졌습니다. 불이 꺼진 빙판 위에서 선수들이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핀란드 선수 13명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도난도, 바이러스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 선수단 복도에서는 구수한 곰탕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IOC 회의실에서, 외신 기사에서, 선수들 입에서 8년 전 평창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타크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기자로 25년을 일했습니다.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까지 동계올림픽만 5번을 현장에서 취재했고 밀라노가 6번째였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이 의뢰 그렇듯 저는 오랫동안 감동보다는 의심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팩트, 그리고 냉정한 시각, 그게 제 25년을 버티게 해준 무기였습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개막식 뒤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었고 감동적인 스토리 뒤에는 반드시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었고 그 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오랫동안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취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었죠. 무난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아무 사고도 없었고 선수들 불만도 없었으며 IOC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히 운이 좋은 소국의 무난한 올림픽 정도로 기억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밀라노행 비행기에 오를 때도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있어? 저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무 일도 없으면 2주 정도. 아무 일도 없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틀린 예상이었는지는 밀라노에 내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 시내가 보였습니다. 두오모 성당의 청탑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도시가 반드시 완벽한 올림픽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저는 곧 배우게 됩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건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밀라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이었는데 창문을 열자 광장 쪽에서 올림픽 홍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붉은 글씨가 서명했습니다.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25년 동안 올림픽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프레스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직의 공식 브리핑 일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습관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프레스룸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영국의 마틴 코리.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BBC 스포츠 출신으로 동계올림픽만 9번을 취재한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밴쿠버에서 처음 만나 소치, 평창을 거치며 현장에서 마주치는 동료가 됐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엔 서로 너무 경쟁적이고 경쟁자라고 하기엔 서로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데이비드, 이번엔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마틴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야. 베테랑의 느낌이라는 건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오후 늦게 조직의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의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밀라노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경기장, 선수촌, 교통, 보안,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입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저는 그 문장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들은 뒤 완벽했던 올림픽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프레스룸으로 돌아오는 복도를 걸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국물 냄새 같았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는데 선수촌 식당 쪽에서 맡아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코를 세웠습니다. 어디서 나는 걸까? 하지만 뒤이어 지나가던 프랑스 기자가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 냄새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냄새가 이 이야기 전체를 바꾸는 단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선수촌 사전 방문, 경기장 점검 취재, 각국 선수단 도착 현장, 빼곡한 일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난하겠지. 이탈리아니까 어딘가 허술하겠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올림픽이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깨닫게 됩니다. 다음날 선수촌 사전 방문 취재를 나갔습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제 프레스 패스를 확인했는데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경비 허술. 첫 번째 메모였습니다. 선수촌 내부를 둘러보니 겉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건물, 넓은 복도, 현대적인 시설. 하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당에 들러 시범 운영 음식을 확인했는데 달걀이 식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건드려 보니 이미 딱딱하게 굳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조리한 지 꽤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기장 전력 시스템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방식을 묻는 제 후속 질문에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나쁜 신호였습니다. 경험 많은 기자는 답을 듣는 것보다 답을 회피하는 방식에서 더 많은 것을 읽습니다. 선수촌을 나오며 복도를 다시 지날 때였습니다. 또 그 냄새가 났습니다. 어제 맡았던 그 구수한 국물 냄새. 이번엔 좀 더 진하게, 좀 더 선명하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냄새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쪽이었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한국 선수단 구역이었습니다. 한국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 한국은 원래 꼼꼼하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는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마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경기장 같이 가자. 마틴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데이비드, 오늘 선수촌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 마틴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의 느낌. 이번엔 마틴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켠 순간 화면 가득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 침입 사건. 저는 가방도 다시 챙기지 않고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코르티나 인근 선수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기자들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뒤집혀진 캐리어와 사방에 흩어진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팀 에이스 AJ 에델만이 두 손을 허공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권이요. 6명. 여권이 전부 사라졌어요. 현금도 장비도 전부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가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처음이다. 25년 동안 이런 건 처음이야.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2시간. 올림픽 기간에 국제 행사 중에 선수단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도착한 경찰은 조서를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입니다. 소매치기와 절도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요. 조심하셨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올림픽 선수단에게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고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이 문장이 기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옆에 있던 현지 스태프 한 명이 귀뜸해줬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선수단 숙소는 아무 피해가 없대요. 같은 구역, 같은 시간대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은 원래 단단하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문득 8년 전 평창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도 단 한 건의 도난 사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그냥 흘려보냈었으면 무난했다. 그 2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유독 한국만 달랐을까? 같은 올림픽인데, 같은 개최국인데 왜 어떤 곳은 완벽하고 어떤 곳은 이 모양일까? 핸드폰 화면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내일 경기장 점검 일정.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런 일이 터졌다니.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 그리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혼자서 달랐는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저녁, 밀라노 아이스케이팅 아레나로 향했습니다. 쇼트트랙 혼성 계주 예선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한국의 최민정과 황대현이 출전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전동 드릴 소리였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 유리창 너머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작업자들이 벽을 뚫고 있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 중인데 말이죠. 옆자리 프랑스 기자가 헤드셋을 벗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소음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수들이 집중해야 하는 순간인데 저 소리는 마이크에도 고스란히 잡히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타우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김길리가 첫 주자로 나섰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기전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조명이 꺼진 겁니다. 전광판도 멈췄고 심판석 모니터도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빙판 위에 있던 선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속도를 줄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한복판에서 말이죠.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어떻게 된 거냐며 서로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0분. 한창 경기가 진행돼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 후 비상 전원이 켜지면서 희미한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중계 카메라도 멈춰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잠시 중단합니다. 곧 재개될 겁니다. 프랑스 기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백업 시스템도 없나 봐. 실제로 그랬습니다. 메인 전력이 끊겼는데 예비 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조직의 관계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 말과 지금 눈앞의 현실 사이에는 30분짜리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빙판위 선수들 대부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코치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지만 한국 선수들만 달랐습니다. 최민정은 링크 옆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고 황대현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이런 상황도 훈련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옆에 앉은 이탈리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선수들은 왜 저렇게 태어나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원래 멘탈이 강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이런 변수까지 고려하는 나라에서 왔으니까요. 30분이 지나서야 전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지만 이미 리듬은 깨진 상태였습니다. 경기 후 믹스존에서 캐나다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올림픽에서 정전이라니. 선수들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정전 1번, 복구 시간 30분, 백업 시스템 미작동.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 선수 최민정, 황대헌, 침착. 이유는 뭔가? 프레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텐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8년 전 평창 기억나? 거기선 오지 운영의 4K 생중계까지 완벽했잖아.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고, 근데 여긴 이 모양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창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올림픽에 도입했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을 시험하면서도 단 한 번도 끊김이 없었죠. 저는 당시 기사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기술의 올림픽, 평창. 그런데 지금 밀라노는 기본적인 전력 공급조차 불안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현장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경기장, 당황한 선수들, 멈춘 전광판. 세상은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선수촌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선수들의 일상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8시에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뷔페 테이블을 따라 걸으며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달걀 프라이, 소시지, 베이컨, 샌드위치. 평범한 서양식 아침 메뉴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들고 달걀 프라이를 하나 집었습니다. 포크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조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캐나다 선수가 머핀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속이 전혀 익지 않았습니다. 반죽이 그대로 흘러내렸죠.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동료를 보다가 결국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샌드위치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빵이 말라서 입에 넣으면 부스러졌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려 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시 식당에 갔을 때 더 심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핀란드 아이스하키 팀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13명이었습니다. 핀란드 팀 매니저는 급하게 조직위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3명이에요. 전부 격리해야 한다고요. 선수들은 즉시 별도 공간으로 옮겨졌고 훈련은 물론 경기 일정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은 식당을 점검했고 급식 위생 관리가 부실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리 과정, 보관 온도, 배식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대표팀 코치는 아예 선수들에게 식당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바깥에서 사 먹어라. 컨디션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팀이 그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나라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선수촌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직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급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 있나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한계라니요? 올림픽인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다른가? 저녁이 되자 선수촌 밖에서 시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일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폭죽 소리가 계속 터졌습니다. 쾅! 쾅!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시위대는 다시 폭죽으로 응수했습니다. 선수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경기를 앞둔 선수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국물 냄새 같았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냄새를 따라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단 구역이었습니다. 온틈 사이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한국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투명한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선수는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밥이요. 지금 여기서. 다른 선수들은 차가운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격리되고
시위 소음에 잠을 설치는데 한국 선수들은 뜨거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 시스템, 내일 취재 필요. 저 냄새의 정체를 알아내야 한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만 다를까? 같은 선수촌인데, 같은 조건인데 왜 저들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있을까? 밤하늘에 또 폭죽이 터졌습니다. 쾅!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창 취재 노트를 서랍에서 꺼내 펼쳐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 냄새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선수단 구역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침 배한체육회 관계자가 지나가길래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자인데요. 한국 선수단 급식 시스템을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는 흔쾌히 웃으며 안내해줬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자랑거리니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냄새가 본격적으로 났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곰탕 냄새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소형 급식센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가 놓여 있었고 조리사 한 분이 국자로 저으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곰탕이었습니다. 진짜 곰탕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요리하시는 건가요? 조리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수들 먹일 음식은 직접 만들어야죠. 매일 아침 곰탕 끓여요. 하루도 안 거르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식재료, 조리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일주일치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갈비찜, 화요일 제육볶음, 수요일 닭볶음탕. 전부 한식이었습니다. 선수가 몇 명인데 이렇게까지 하세요?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밀라노에 나온 선수단이 7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르티나, 리비뇨까지 세 지역의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리 인력만 36명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6명이요? 선수 70명을 위해 조리사 36명이라니. 예산은요? 이번 올림픽에만 22억 원 정도 투입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22억 원. 급식에만요. 관계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대부분 산악 지역에서 경기하잖아요. 리비뇨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고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거기서 차가운 샌드위치 먹으면 컨디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발열 도시락.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리사가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 줄 보이시죠? 이걸 당기면 특수 발열체가 작동해요. 몇 분 안에 뜨끈하게 데워져요. 실제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줄을 당기자 지글지글 소리가 나더니 정말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밥과 제육볶음, 김치,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른 조리사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떡을 썰고 있더군요. 떡이요? 네, 곧 설날이잖아요. 떡국 준비 중이에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설날이요? 맞아요. 며칠 후가 음력 설날이었습니다. 조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인데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경기하잖아요. 그래도 떡국은 먹어야죠.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집 생각 덜 나게 해주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습니다. 케어였습니다. 선수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한국 쇼트트랙 선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음식이 어때요? 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전 좋아요. 집밥 먹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샌드위치 먹는다던데 저희는 매일 따끈한 국 먹고 밥 먹고 감사하죠. 컨디션에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추운 데서 훈련하고 들어오면 몸이 꽁꽁 얼잖아요. 그때 뜨거운 곰탕 한 그릇 먹으면 완전 녹아요. 체력 회복도 빠르고요. 선수는 도시락을 하나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선수들만 달랐는지, 왜 저들만 침착했는지, 왜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지 밥이었습니다. 뜨거운 밥 한 끼가 선수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격리되고 차가운 음식에 불만을 터뜨리는데 한국은 22억 원을 들여 조리사 36명을 파견하고 매일 곰탕을 끓이고 설날엔 떡국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 22억 원 급식 투자, 36명 조리사, 발열 도시락, 새 지역 거점 운영,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이건 밥이 아니라 마음이다. 급식센터 취재를 마친 다음 날 밀라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홍보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코리아 하우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젊은이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 커플들까지 대략 1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선 한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쯤요. 곧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프레스 패스를 보여주고 먼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 그대로였습니다. 삼각김밥이 진열대에 놓여있고 컵라면이 쌓여있고 음료수 냉장고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한복판에 한국 편의점이라니. 한 이탈리아 남성이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포장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김으로 쌓인 밥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부오노. 옆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건네주며 신기해했습니다. 다른 쪽에선 젊은 여성이 컵라면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스태프가 다가가 설명해줬습니다. 이건 매운맛이에요. 이건 순한 맛이고요. 여성은 결국 신라면을 골랐고 뜨거운 물을 부어주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선 퍼스널 컬러 진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여성 2명이 앉아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여러 색깔 천을 얼굴에 대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웜톤이에요. 이런 색이 잘 어울려요. 여성들은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추천받은 색깔의 립스틱을 샀습니다. 다른 구역에선 K-팝 댄스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강사를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관광공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상 이상이에요. 하루 방문객이 500명은 넘어요. 주말엔 1,000명 가까이 와요. 대기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날 때도 있어요. 3시간이요? 편의점 체험하려고요. 저는 다른 나라 홍보관은 보통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전통 문화나 관광지를 전시하죠. 한복 입어보기, 전통 공예품 전시, 그런 거요. 근데 저희는 다르게 접근했어요. 일상을 보여주기로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엔 화려한 전통도, 거창한 랜드마크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편의점이었고, 삼각김밥이었고, 퍼스널 컬러 진단이었고, K-팝 댄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한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에 한강 반포대교,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 아래엔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퇴근 후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깁니다. 한 커플이 그 사진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보고 싶다. 한강 가서 치맥 먹어보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략이구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뭘 즐기는지 그걸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출구 쪽에서 한 이탈리아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컵라면 2개를 들고 있었고 딸은 K-팝 굿즈를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이번 여름에 서울 가고 싶어요. 진짜 편의점 가보고 한강도 가보고
명동도 가고 진짜 생활이 궁금해진 거예요. 사진 속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이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일일 방문객 500명 이상, 대기시간 최대 3시간, 편의점 콘셉트, 대성공. 그리고 그 아래 썼습니다. 한국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승부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멈춰섰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비교 대상이요.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취재 노트를 꺼냈습니다. 평창 2018.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개막전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성공. 2003년 밴쿠버의 패배. 2007년 소치의 패배. 2011년 드디어 유치. 3번이나 도전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안전에 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대회 기간 중 외국 관광객 및 선수로부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신고도 없음.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발언.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 저는 펜을 들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단 한 건도요. 밀라노에선 개막 전부터 도난 사건이 터졌는데 평창은 달랐습니다. 당시 제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호텔 밖 산책. 두렵지 않음. 거리 곳곳에 경찰과 자원봉사자. 외국인 먼저 도움 제공. 야간 순찰이 철저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기술 관련 메모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시범 운영 올림픽, 서-K UHD 생중계, 3중 백업 전력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예비 발전기, 상시 대기. 저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었습니다. 3중 백업이요. 밀라노는 기본 백업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평창에선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방송사 프로듀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올림픽 중계가 아니에요. 기술의 쇼케이스예요. 의료 관련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전 격리, 의료 시스템, 선수촌 입촌 전, 건강검진 의무화,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간 체계, 노바이러스 발생 건수, 제로.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로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밀라노에선 13명이 격리됐죠. 급식 관련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24시간 온도 유지 급식, 선수별 맞춤 메뉴 제공, 종교 알레르기 고려, 한식, 양식, 중식, 선택 가능, 뜨거운 음식 보장. 한겨울 평창에서도 선수들은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밀라노에서도 한국은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IOC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발언. 선수촌과 경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최초의 올림픽일 것이다. 그 아래 제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평창은 선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밀라노는 선수들을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경기장 옆에서 공사하고 차가운 음식 주고 도난 사고에도 느긋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은 달랐습니다.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먹거리를 세심하게 챙겼고 편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밀라노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2억 원 급식 투자, 조리사 36명, 곰탕 매일 끓이기, 설날 떡국 준비, 전부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철학이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오전 IOC 본부 관계자와 인터뷰 약속이 잡혔습니다. 프랑스 출신 올림픽 조정관 피에르 비부아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여러 올림픽 운영을 감독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대회예요. 솔직히 어떤 점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예상보다 엉망이에요. 도난 사건, 정전, 노로바이러스. 개막 전부터 이 정도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죠.
평창과 비교하면 어때요? 피에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평창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제가 감독했던 올림픽 중 최고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창 이후로 올림픽 기준 자체가 바뀌었어요. IOC 내부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앞으로 모든 개최국은 평창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피에르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안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선수, 관광객, 자원봉사자 모두 안전했죠. 둘째, 기술, 오지 운영, 4K 중계, 완벽한 전력 시스템. 정전은 상상도 못했어요. 셋째, 케어. 선수들이 평창만큼 만족한 올림픽은 없었어요. 밀라노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피에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 부족이죠? 예산 문제라고들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탈리아도 선진국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거예요. 화려한 개막식, 멋진 경기장 건물에만 집중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놓쳤죠. 선수 안전, 급식 위생, 전력, 의료 시스템. 이런 게 기본인데 말이에요. 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택했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완벽했던 거예요.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예요. 디테일에 집착하죠.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해요. 완벽주의. 저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곰탕을 매일 끓이는 조리사들, 설날 떡국을 준비하는 세심함, 마리얼 도시락 시스템, 편의점을 통째로 옮겨놓은 코리아 하우스, 삼각김밥 포장지에 한글을 읽으려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설명해주는 스태프들, 전부 디테일이었습니다. 작은 것까지 챙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평창은 전설이라고. 그 기준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가 길었습니다. 카페르나와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을 행사로 봤습니다. 치르고 끝내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평창은 달랐습니다. 올림픽을 책임으로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을 가족처럼 돌봐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안전 제로, 사고와 도난 사건의 차이, 완벽한 중계와 30분 정전의 차이, 따뜻한 곰탕과 딱딱한 달걀의 차이.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밀라노가 무엇을 잊었는지, 평창이 무엇을 증명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요. 이튿날 오후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쓰는 기사 방향이 좀 걱정돼. 한국만 좋은 얘기잖아. 균형을 맞춰야 해. 저는 소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사실이에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탈리아 파트너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한국 편향이라고. 데이비드,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 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편집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압력에 굴복해 사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제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한국 편향 저널리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초기 보도를 한국 홍보기자의 광고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게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틴이었습니다. 소식 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마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데이비드, 진실은 하나야. 네가 본 걸 써. 그게 저널리즘이잖아. 그날 밤 저는 피에르 디부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에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날 아침 같은 카페에서 피에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IOC가 공식 입장을 낼 거예요. 평창을 재조명하는 문서를 발행할 예정이에요. 당신 기사가 계기가 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IOC가요? 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라노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IOC 내부에서도 평창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피에르는 잠시 멈추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이 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쓰는데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카페를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차갑고 명확한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편집장님, 원본대로 갑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씁니다. 25년 동안 저한테 그게 저널리즘이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편집장님이셨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밀라노가 잊은 것, 평창이 증명한 것. 제목을 쓰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그 제목이 머릿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한국은 세상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곳에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대하는 철학이었고 완벽을 향한 집념이었으며 세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문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창에선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도, 선수도, 자원봉사자도 모두 안전했습니다. IOC는 이를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라 평가했습니다. 밀라노는 달랐습니다. 개막 전부터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권, 장비, 개인 물품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2시간 뒤에 도착했고 이탈리아에선 흔한 일이라 말했습니다. 평창은 세계 최초로 오지를 올림픽에 도입했습니다. 4K UHD 생중계가 이루어졌고 3중 백업 전력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단 한 번의 정전도 없었습니다. 밀라노에선 경기 중 불이 꺼졌습니다. 30분간 선수들이 어둠 속에서 대기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미작동이었습니다. 급식 이야기를 썼습니다. 평창의 선수촌 급식은 24시간 온도가 유지됐습니다. 선수별 맞춤 메뉴가 제공됐고 종교와 알레르기까지 고려했습니다. 노바이러스 발생은 제로였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에선 달걀이 고무처럼 굳어 있었고 핀란드 팀 13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을 썼습니다. 흥미로운 건 8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같은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은 22억 원을 투입해 급식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조리사 36명이 새 지역에 배치됐고 매일 곰탕을 끓입니다. 영하 20도. 알프스 산 중에서도 선수들은 뜨거운 밥을 먹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완벽을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가족처럼 대하고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으며 진심으로 임합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림픽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고칠 곳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선고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기사가 송고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문장이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방금 기사 봤어. 대단한데? 이거 일면 톱으로 간다. 저는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대단하네. 나도 평창 때 취재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워. 자네 기사 읽으니 다시 생각나더군.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핸드폰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지 12시간 만에 50개국 언론이 인용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IOC 공식 채널에서 기사를 리트윗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평창 때 자원봉사했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다음 올림픽 개최국들은 이 기사를 필독해야 합니다. 피에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IOC가 공식 문서를 냈어요. 평창 표준, 그 이름으로요. 저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창 표준, 한 나라가 올림픽의 정의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밀라노 조직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급식 시스템, 보안, 전력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1일 방문객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국 대표팀에는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급식센터가 갑자기 세계적 화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서는 한국 급식 시스템을 긴급 특집으로 편성했습니다. 곰탕을 끓이던 조리사들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아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아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었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면 폐막식이었습니다. 이 올림픽도 끝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창이라는 기준. 한국이 만들어낸 그 완벽함,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이요. 폐막식 날 저는 밀라노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두오모 성당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도시를 볼 때 다른 도시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산과 눈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3번이나 도전하고서야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 평창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완벽한 올림픽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맹소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완벽한 올림픽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도요. 한국 대표팀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옳았다고. 그는 무슨 말인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마틴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번 취재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뭐가요? 저요. 마틴이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봤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마지막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막식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기자가 됐습니다. 25년간의 냉소가 8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의 힘을요. 그 모든 것을 한 나라가 가르쳐 줬습니다. 곰탕 냄새로 시작된 8일간의 여정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올림픽을 다르게 볼 겁니다. 화려한 개막식보다 선수촌 식당의 온도를 먼저 확인할 겁니다. 멋진 경기장보다 야간 순찰이 제대로 되는지를 먼저 물을 겁니다. 그게 평창이 가르쳐준 것이었으니까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쓴 마지막 메모 아래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2026년 밀라노에서 다시 확인했다. 그것이 한국이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 기회를 얻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나라. 파년이 지난 지금도 그 철학을 잊지 않은 나라.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불가능한 조건 세대가 일궈낸 것들이 올림픽에서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밀라노의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자부심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